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모티콘 관련된 엑셀 도구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식가치 평가하는 것하고 평가해서 주식 증여 플랜 할 때 몇 주를 증여할 건지 그 의사결정하는 역시 엑셀 도구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다운 받으시고요. 자, 엑셀은 제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김창형 세무사 카페, 아주 보물창고죠. 여기 강의 자료, 유튜브 강의 자료에 가면 요 위에 이제 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촬영하고 올리려고 아직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들어가 보시면 여기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 받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평가하고요. 현재 주주명부 이렇게 현재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끝나면 각 주식수, 증여 주식수에 따라서 증여세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하는 도구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증여 플랜, 절세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증여를 하는지, 증여 플랜이 갖는 장점 설명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이 보면 이제 연부연답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증여 플랜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게끔 딱 증여 공제만큼 뭐 그렇게 증여하는 플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여세를 몇천 몇억을 내더라도 상당한 어떤 지분을 이전하는 그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연부연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요거 그 소식 하시기 전에 요거 두 개 먼저 공부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요 주당 평가액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엑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 몇 가지 정보, 네다섯 가지 정보만 입력하게 되면 쫙 계산하게 돼 있는데, 실제 증여세 신고할 때 주식평가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안 해놨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바꿨는데 이게 저장이 좀 안 돼 있는 모양이네.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회계상 자본, 회계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계산하게 돼 있는데, 실제 증여세 신고를 할 때는 요 회계상 자산 부채 내지는 회계상 손익 가지고 평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무상 순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걸 이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비상장 기업이 세무조정사항도 많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도 장부가액과 상증법상의 시가가 그렇게 차이가 막 크게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은 회사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걸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세무조정상도 많고 뭐 자산의 어떤 자산 부채 구성 자체가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같은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상증법대로 평가하게 되면 뭐 평가금에 이제 큰 괴리가 생긴다 그러면 요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정교하게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주식가치 평가하는 거 먼저 한번 간략하게 보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 기업 경영과 절세 설계, 이 책 파트 4에 있는 내용을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바빠서 좀 시간이 좀 나면 이거 뭐 이렇게 보기 좋게 PPT로 작성하거나 해서 강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자, 주식가치 평가 방법, 자, 365페이지인데, 실제 여러분 이 책에는요, 36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재 편집하는 분 PC하고 제 PC하고 이게 글꼴 저장된 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2페이지씩 밀리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기 363페이지,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363페이지 보시고요. 자, 평가 방법 보시면, 자, 일반적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다가 가중치를 2를 주고, 자, 더하기 1주당 순손익가치에다가 가중치 3을 줘가지고 가중평균하게 돼 있습니다. 5로 나눠가지고 가중평균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 과다법인인 경우에는 요즘 바뀌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부동산 과다법이 아니고 일반 비상장 기업일 테니까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식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제 분자에 있는 보면 요 순자산 가치하고 순손익 가치를 다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계산한 거를 끌고 와서 이제 이렇게 5로 가중평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분자에는 요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순자산 가치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순자산 가치는 보시면, 자, 1주당 순자산 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수익 총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평가 기준이 현재입니다. 자, 우리가 증여계약서를 2021년 11월 1일 날짜로 썼다. 그러면 11월 1일까지 가결산 하셔가지고 11월 1일 현재의 손익 재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결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순자산가액은 자산 총계 마이너스 부채 총계 플러스 영업권 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왜 회계상 순자산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순자산가액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보면 뭐 예금, 뭐 토지, 재고자산, 뭐 정말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계정 하나하나를 해당한 자산 하나하나를 다 상증법, 요게 이제 상증법 평가 규정들이잖아요. 상증법 따라서 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 계정에 뭐 예를 들면 몇 억이 딱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이 토지가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따로 뭐 이렇게 회계상의 자산 재평가를 이용해 가지고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 한은 토지가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러면 10년 전에 10억에 취득했을 거고 그게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개발이 되거나 그래가지고 뭐 지가가 많이 급등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면 10년 전에 10억에 취득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뭐 3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법상 평가 금액이 기준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러면 회계상에 10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토지에 대한 자산가액은 지금 상징법상 시가로 평가한 예를 들어 30억 했다 그러면 30억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다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 하나하나를 상징법 규정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산에 또 가산 차감하는 항목이 있고 부채에다가 또 가산 차감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들 이렇게 있고 자, 차감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요거 이제 실무에서 이제 흔히 우리 일반적인 비상장 기업은 가산 항목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요 차감 항목 중에서 개발비 차감해야 되고요. 이연법인세는 뭐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연법인세 세계 뭐 이렇게 특례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도 거의 없을 거고요. 선급비용 이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급비용을 뭐 연초에 뭐 다 선급비용을 계산해 놨다 그러면 평가 기준 현재는 기간 도래한 부분은 이미 비용으로 이제 떨어야 되는 거니까 자산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있으면 차감해 줘야 되고 뭐 요 두 가지 정도 확인하시고 빼주시면 되고요. 자산에서 부채에서도 보면 가산 항목이 있고 차감 항목이 있어요. 자, 모든 준비금이나 충당금 인정 안 됩니다. 다 빼야 됩니다. 충당부채 계산에 있다 그러면 이연법에서 없을 거고요. 이것도 거의 없을 거고 가산 항목에 보면 퇴직금 추계. 자, 우리 비상장 기업이 재무제표일 현재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걸 퇴직금 충당 부채로 부채 계산을 일반적으로 안 하죠. 자, 안 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안 했다 그러면 퇴직금 추계액을 별도로 계산하셔 가지고 부채에다가 가산해 주셔야 돼요.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주식 총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순자산가액 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손익가치는 보시면 자, 순손익가치는 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금액에다가 순손익가치 환원율 10%로 나누어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자, 요 분자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을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밑에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평가 기준 이전 1년 순손익에다가 가중치 3을 주고 자, 그 전년도 거의 가중치 2, 그 전전년도 거의 가중치 1을 줘가지고 6으로 이렇게 가중평균 합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순손익을 또 연도별로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엑셀에는 그냥 각 연도별로 단기 순이익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각 연도의 순손익이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법인세법상 각 사업주 소득금액 요 각 사업주 소득금액은 단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가감한 거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인 거잖아요. 자, 그 금액에서 요런 항목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각 사업주도 순손익액을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주로 가산된 우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자, 외화 환산이 가산하셔야 됩니다. 손익 계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가산하셔야 되고 자, 뭐 벌금 낸 거, 과태료등
송금 부산입된 거 요것도 빼주셔야 되고요. 값상한 소득 금액에서. 그리고 뭐 과다경비 송금불산이 접대비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되는 거 있죠. 요것도 순이익에서 세무상 순이익에서 이제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셔서 연도별로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3개년도 연도별로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셔서 순손익 가치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무 신고할 때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회계상 금액하고 세무상 금액이 괴리대가 크지 않고 세무 조정도 많지 않은 그런 기업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제 우리 조그마한 비상장 기업들은 이 단기 순이익대로 이렇게 의사결정 해가지고 증여주식 결정해도요. 실제 증여서 신고할 때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평가 금액 차이 비교해 보면 뭐 큰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뭐 그런 정도 평가 차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큰 차이 안 생긴다고 하고, 연부연납은 요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자본 총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보시고,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여기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연도별 손익계산서 보시고, 이렇게 각 연도별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21년 11월 중에 우리가 증여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연도별 순이익은 1년 전 거는 2020년, 2019년, 2018년 그 손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식수 입력하시면 이렇게 쪼르륵 자동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동 계산하게 돼 있고요. 자,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액면 5,000원짜리인데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면 5만 1,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5만 1,000원 정도. 자, 요런 상태인 거예요. 요런 상태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명부가 대표가 거의 다 몰려 있죠. 이제 총 10만 주 중에 9만 6천 주를 대표가 갖고 있다 해서 이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 2명한테 증여 플랜을 할 건데, 각 수증자에게 몇 주씩 증여를 하게 될 때 그 세금이 얼마가 되고 이걸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셔가지고 몇 주를 증여할 건지를 최종 결정하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옆에 가시면 이렇게 이거 이제 다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입력해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배우자고요. 배우자, 자녀 1, 자녀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5,800주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자녀한테 980주, 390주.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뮬할 때 입력하셔야 되는 거고, 요것도 찾아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10년 이내 사전 증여자산 가액은 다 가산해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요 케이스는 배우자에게 한 몇 년 전에 3억 정도 부동산 취득하면서 증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주식수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제가 미리 좀 세팅을 해놨어요. 미리. 자, 5,800주를 증여하게 되면 주당 5만 1,000원의 가치로 계산한 게 2억 9,500이고요. 3년 전에 3억 증여한 거 합치면 5억 9,500만큼 증여자산 가액이 나오고요. 증여공제, 배우자는 10년간 6억 증여공제가 되니까 공제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게 되고요. 자, 자녀원은 증여공제가 5천만 원이 해졌죠. 요것도 주황색으로 바꿔야 되네, 그죠? 이거는 이제 세팅이 돼 그런데 자녀원은 이제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니까 성년인 자녀고요. 자녀 2는 2천만 원이 공제가 됐으니까 미성년자겠죠. 자, 어쨌든 자, 성년인 자녀한테 980주 하게 되면 증여자산 가액이 4억 9,900이에요. 5천만 원보다 조금 적게 한 거죠. 자, 이 플랜의 의미는 뭐겠어요?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 증여 플랜이에요. 한 푼도 안 나오는 증여 플랜. 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증여하는 뭐 최고의 플랜일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증여 플랜은 우리가 이 배당 증여 플랜, 이 증여 플랜 왜 하냐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지분을 증여해가지고 증여한 시점 이후에 매년 일정액을 배당소득으로 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미래에 부과될 50%를 두드려 맞는 그 상속세를 줄이는, 내 재산에서 떼내서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플랜, 두 가지 플랜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꼴랑이 요것만 하게 되면 지분율을 보시면 5.8%, 0.98%, 0.39%가 돼요. 자, 이런 증여 플랜을 하게 될 때 배당 플랜에 의미를 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분 증여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해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조정해서 총 배당을 1억을 결의했어요. 자, 그럼 사모님한테 가는 게 5.8%잖아요. 580만 원이고요. 자녀한테 가는 게 98만 원. 1억 결의한다고 그러면. 자녀 2한테 가면 39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자금 조치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분율을 가지고는 배당 플랜에 의미가 없다. 의미도 없고 상속세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해서 좀 내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 케이스는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만주씩 이렇게 하게 되면 지분율이 10%씩 정해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지분율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당을 한다고 그러면 주정에서 1억 배당 결의했다고 그러면 배우자한테 1,000만 원, 성년 자녀한테 1,000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 1,000만 원 이렇게 배당 소득을 귀속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뭐 그 의미로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자문을 하는 업체 이제 사례인데 자 여기 보시면 만주씩 10%씩 증여하는 만주를 증여하는 플랜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1억 9,500이 나오거든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굉장히 좀 그동안 어렵게 사업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막 사업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을 좋게 여유가 있는 그런 단계여서 요 증여세를 낼 만큼의 여유 자금이 지금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무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이제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10% 만들어서 일단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1억 9,500을 내는 증여 플랜을 결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자,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자, 증여세 자진 납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증여세 신고 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니까 11월 1일날 증여세 신고를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내년 2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시에 납부한다고 그러면 내년 2월에 1억 9,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럴 때 연부연납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연부연납 하시면 자, 성장인 자녀 같은 7,900 거의 8천만 원을 내야 되지만 연부연납을 이용하게 되면 매년 1,300만 원만 내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러면 요 금액이면 너무 많다. 이거 뭐 부담하고 증여플랜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금액이지만 연부연납을 얘기하게 되면 1,300 너 그 정도는 뭐 어떻게든 마련해서 낼 수 있지.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연부연납 카드를 꺼내면 증여플랜을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 만들어 놓으면 배당 받아가지고 요 세금 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자녀가 그동안 소득 출처가 없다 그러면 요 첫 해분에 대한 이게 6으로 나눈 금액을 5년 동안 나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해분은 신고할 때 내고 나머지는 5년 동안 이렇게 매년 이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6으로 나눠 가지고 이 금액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첫 해분은 아버지가 대신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서 신고할 때 세무 대리한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요 첫 해분을 아버지가 대납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 요 첫 해분 대납하는 거를 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이제 업시켜 가지고 이렇게 증여세를 계산하게끔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계산하게끔 반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연부연납 얘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연부연납 요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요건은 보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2천이 넘어갈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하냐면 증여세 신고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에 연부연납 신청서 같이 제출해야 되고요. 허가하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거의 다 허가해 줍니다. 안 해주는 경우 거의 없고요. 다만 이 연부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를 제공하셔야 돼요. 담보를 제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담보의 종류가 이렇게 있죠. 금전, 뭐 유가증권, 토지, 건물, 담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그 토지, 건물, 부동산 가지고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담보는 이제 증여세 납세자는 수증자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뭐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부모가 담보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연부연납 신청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는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부동산 담보 제공하면 되고요. 하고 여기 보시면 연부연납 기간 계산할 때 보면 매년 내는 금액이요 1,000만 원이 초과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증여세가 다 뭐 5년 나눈다 하더라도 참 넘게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증여세가 3천이다. 이거를 5년 동안은 못 하는 거죠. 이걸 5로 나누게 되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럴 때는 5년 동안이 아니고 뭐 3년까지 한다든가 2년 동안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어쨌든 연부연납은 매년 내는 금액이 1,000만 원 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최장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 제공하셔서 이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증여 플랜을 연부연납을 이용하셔서 실현 가능한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항을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엑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 주식가치 평가 요게 이제 너무 간단하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짬 나는 대로 아까 보셨던 요 상증법에 따른 요 평가 요소들 요거 반영하는 거를 중급 정도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엑셀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꼭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